베트남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문신한 여자 걸러내는 거. 3일 5일 만에 여성을 고르고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에 들어오고 태도가 너무 많이 바뀌더래요.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던 화장실 다녀온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우연히 사라집니다. 철질한 이야기를 들고 와서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느냐면 사건이 좀 더 생겼어요. 남편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심지어 1,000만 원짜리. 뒤에 뭔가 있어요. 누가 있는 거 같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부의 정PD입니다. 저는 지금 포항 송도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시원한 겨울바다가 보이시죠? 포항에 온 이유는 한 6개월 전이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분이 계십니다. 별명이 약간 포항 아재, 그리고 정확한 네임은 포항 남편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할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얘기예요. 여러 커뮤니티들에 유명해지신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베트남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다른 사례들보다 이 사례가 충격적이기도 했고, 피해를 당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남편분 사연 역시 수위가 좀 셉니다. 직접적으로 틱톡에 본인의 사연을 올려가지고 공론화가 됐던 경우였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문신녀 관련, 도망가는 와이프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제보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이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너도 국제결혼 했는데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잘 살고 계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한 부분들만 보면서 사람들이 국제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해지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국제결혼을 한다거나 베트남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은 만나지 마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제 영상 중에서도 도망가는 베트남 여자들에 대한 영상도 있고, 또 어떤 영상들은 문신한 여자 걸러내는 거, 술집 여자 걸러내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방법들이 100% 그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믿고 걸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가야 사기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지, 막 이런 식으로 특정 나라에서 나쁜 의도로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보는 한국 남성들이 생긴다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집에서 국제결혼을 시도를 해서 외국인 여성분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결혼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만 알고 이런 것들만 걸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항 남편이라는 분의 사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항 남편이라는 분은 포항에 살고 있는, 올해 해가 지났으니까 45살 한국인 남성이고요. 이분이 약간 언어장애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혼이 쉽지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베트남 사람과 결혼을 해보면 어떠냐, 요 얘기를 들어가지고 베트남 국제결혼 중개업체 통해가지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사건은 JTBC 사건 반장에서 먼저 다뤄져가지고 사람들이 공분을 많이 산 사건이기도 하고, FM이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분의 사연이 날라져가지고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냥 도태돼버리지 왜 매매혼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성 사이트에서의 이제 질타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베트남 자체에 결혼을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좀 덜 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열차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도 아직까지 아내분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일단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셨고요. 2022년 8월 베트남에서 이 여성분과 전통 혼례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전통 혼례를 하게 되면 신랑 쪽 이제 부모님들과 여성분의 지역으로 가서 이 여성분의 신부 쪽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결혼식을 하면서 그 친인척들은 다 만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결혼이라는 거는 어쨌든 인륜지대사인데 이거를 3일 5일 만에 여성을 고르고 결혼식을 올리고 끝,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몇 년을 연애를 하다가도 성격 차이로 이별을 하고 동거를 오래 하던 커플들도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결혼하고 살고 있던 부부들조차도 사는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이혼을 하는 판국에 아니 3일? 5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국제결혼이 약간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여성분도 나를 선택을 하고 서로 사진으로 호감도가 있으면 매칭이 되고 막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칭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돈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싸게 진행을 하고 현지에서 막 3일 만에 5일 만에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2023년 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뭐 대사관에서 했겠죠. 그리고 여성분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혼인비자가 발급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분의 한국어 실력이 1급이 돼야 돼요. 1급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제일 낮은 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국결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1급을 딸 수 있는 학원에 보내주는 학원비, 용돈 뭐 이런 것들을 여성분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이 3개월에서 길어지면 한 6개월, 진짜 6개월 동안 못 따는 빡대가리들도 있어요. 6개월 동안 못 따는 건 진짜 뭐야. 아무튼 6개월치 뭐 학원비에다가 용돈까지 다 줘야 되잖아.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1급을 따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3개월 만에 땄나봐요. 5월에 들어온 거 보니까 2월에 혼인신고 5월에 입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편분을 오래 기다렸잖아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 여성분을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옵니다. 포항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꿈을 꿨겠죠. 근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여성분이 굉장히 막 살갑게 막 사랑스럽게 그 남편 걱정해주는 문자도 보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국에 들어오고 태도가 너무 많이 바뀌더래.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태도가 급격하게 변한 거지. 그리고 뭐 밥 같이 먹자고 하면 아프다고 하고 한국 밥 싫다고 하고 뭐 이해는 합니다. 한국 밥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일매일 한국 밥을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럼 이제 베트남식 요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파는지 모르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이제 캐치를 잘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성분은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던 날 아직 이 여성분은 비자만 나왔지 그러니까 뭐 생명보험이나 뭐 실비보험 이런 것들 들기 시작을 하려면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핸드폰도 후불제로 구입이 가능하고 은행 계좌도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포괄적인 범위의 은행 계좌가 발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지. 이 여자는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고 나서 이 남편이랑 같이 이제 보험을 들러가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 다녀온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후련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호련이 사라지고 나서 이 남편이 수소문을 계속해요. 어디 갔나 가출 신고도 내고 이런 식으로 어디 갔나 수소문을 하는데 결국 어떤 분이 이 여성분의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사진. 그러니까 빼박인 거죠. 결혼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학으로 들어오기에는 빡대가리니까 유학을 못 들어오고 돈을 또 디파짓을 걸어놔야 되는 게 있으니까 유학으로 들어오기 힘들어. 이번 생에는 유학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결혼이란 말이야.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호구를 하나 잡은 다음에 결혼을 해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여성분이 선택한 방법인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는. 일단 이 여성분 사라졌어요. 이 남편분이 수소문을 하다가 그 상황을 알고 너무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건방장에 그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철질한 이야기를 들고 와서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느냐면 지금 사건이 좀 더 생겼어요. 뭐냐면 도망갔던 와이프가 이혼 소송까지 했대요. 이 남편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심지어 1,000만 원짜리 위자료 소송, 이혼 청구에다가 위자료까지 1,000만 원 달라 이거지. 전 너무 궁금해요. 이 여자분을 데리고 오면서 처갓집에 얼마나 많은 집착물을 줬는지, 그리고 이 여성분에게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리고 와가지고 1,000만 원까지? 이거는 솔직히 한국 남자를 돈으로밖에 안 본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지금 이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포항 남편분과 인터뷰를 해보려고 여기 포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포항 남편을 만나러 갈 거고요. 가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없다 아니면 친구가 한두 명이다 무조건 진짜 거 안 알려주고 사기 치는 거다.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병원비를 계속 받아갔어요. 예, 이거 알사. 이 여자 안 되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혼부부처럼 되길 원합니다. 원고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만 원비. 이번 매일 최소한 3번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해야 하는 바 원고 하회를 한다고 거부해야도 원고가 냈고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으로 본인의 의도를 관철시켰습니다. 과연 포항 남편은 성도착증일까요? 아니면 잘 설계된 사기 결혼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체 왜 포항 남편은 국제 결혼을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결혼을 하시게 되신 건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나이가 있다고 저 첫째는 제가 알아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어요. 국결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신부. 그런데 그녀의 몸에는 무려 13개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문신이 너무 많아. 네, 문신 보셨을 때 좀 이상한데 생각 안 드셨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 눈치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통한 국제결혼은 도시에서의 사진 촬영과 신부 고향에서의 전통혼례로 진행됩니다. 전통 결혼식 집에 가서 하잖아요. 친구 측에 집에 집에가 한국을 안 해요. 못 갔어요. 그래서 친구가 하기 싫다고. 신부가 하기 싫다고 했다. 네. 그게 말이 안 되는데. 호치민 쪽이었어요? 네,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가 안 해주길래 네. 하기 싫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우, 호치민에서만 돈만. 둘이만 했어요. 네. 신랑과 신부 그리고 한국에서 같이 온 남편의 어머니 고작 3명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다행히도 통화로만 영상 통화로만. 네. 신부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이프분 페이스북은 친구 돼 있어요? 없다고 그래요. 페이스북 없는 건 거짓말이라니까. 네. 아시죠?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가족끼리 전화도 다 페이스북으로 하는데 여기 저같이 식구들 다 들어있는 단체톡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그래. 초대 안 해주면 그거는 진짜 사기 결혼 하겠다고 생각하고 온 거야. 장모님도 나이 많으신데 친구 보면 친구가 몇천 명 있다니까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페이스북이 없다 아니면 친구가 한두 명이다 무조건 진짜 거 안 알려주고 사기 치는 거다. 물론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친구들은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있어요. 보통 저희 와이프도 막 몇천 명 있어요 친구가. 근데 당신이 만나고 있는 여성분 친구 리스트를 봤는데 막 3명, 4명밖에 없어. 비밀 계정을 당신에게 공유를 했다. 그럼 그 여성분은 아마도 고향에 남자친구가 있거나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돈은 얼마나 드셨어요? 차를 하고 따로 돈을 더 줬어요. 회사 돈 사고 전부 다 4천 정도. 4천 정도 드셨다. 처갓집에 준 돈은 얼마 정도 드시는 거예요? 1,000만. 1,000만 원 정도. 생활비 따로 주고. 네, 병원비도 따로 줬어요. 병원. 병원비 네. 누가 아파요? 자기가 아프다고 해요. 자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병원비를 계속 받아갔어요. 네. 한국어 학원비, 생활비를 넘어 병원비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아내. 그렇다면 아내는 한국에 와서 달라졌을까요? 한국 와가지고 아내 행동을 어떻게 변화가 있었어요? 배가 아프다. 병원에 가야 병원에 가자고 계속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 몸을 안다고. 자기 몸 자기가 안다고 아니요, 안 가. 그때는 안 하라고 해요. 한 번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 왔어요. 네, 약도 지금 줬어요. 한번 자기가 먹는 게 있다면서. 먹는 약이 따로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저건데 피임약. 피임약인데 네. 피임약을 포함한 정체 모를 수많은 약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트가 있어요. 내부에 가고 네. 무슨 차가 왔어요. 어디서 택배가 계속 오더라고요. 음식 같은 거예요. 음식 같은 거 이미 사가지고 왔는데 또 음식도 또 온다는 거. 택배 주소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수시로 배달되는 정체 모를 택배. 한 달 있다가 도망을 뭐 가야 해놓고 병원에 계속 가려고 했어요. 내가 아프다 계속 그랬다. 그렇게 보험회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아내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찾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조회가 내가 SNS에 다음을 한달 있다가 그걸 문자오더라고. 친구가 문자를 보내줬잖아요. 여기서 갔다가 뭐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예, 처음 늦게 금요일에 지하철에서 사진 찍어놨는 거예요. 사라졌던 아내의 행방에 대한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본 포항 남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한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동생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에 오기 전 동생과의 여행에서 찍어 보내줬던 장소와 같은 장소였던 겁니다. 심지어 옷과 헤어스타일도 동일한 상태.
그런데 사진을 다 지우라고. 늘 했을 때가 오버를 하려고. 아, 사진 올려놓은 거 그거 다 지우라고? 예, 친구가 아, 문자로 보내려고. 아, 사진 내려라 안 그러면 고소한다. 네, 그거 말해요. 와, 내가 한국을 알아서 네. 오버를 하려고. 이혼 고소장 온 거 혹시 볼 수 있어요? 이건가요? 원고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만 원. 피고는 매일 최소한 3번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바. 아니요. 원고 하회를 한다고 거부해도 원고가 냈고 요구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30만 원 정도의 생활비조차 주지 않겠다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으로 본인의 의도를 관철시켰습니다. SNS에 게시한 성관계 관련 사진 등을 원고에게 공유하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강요하였는 바. 한국에 오면 결혼식도 하고 제주도 신혼여행도 가겠다는 약속을 하던 피고만 믿고 한국에 온 원고는 약속을 지키긴커녕 건강 등은 안정에도 없이 성관계만을 위하여 원고가 결혼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와 귀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죠, 이게. 아내 측은 남편이 변태적인 성관계를 심하게 요구하고 그로 인해 하혈까지 했으며 베트남으로 돌려보낸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연락 왔던 거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혼부부처럼 되길 원합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며 4시 20분경 문자를 남겼던 아내는 약 1시간 뒤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뒤에 뭔가 있어요. 누가 있는 거 같죠? 네.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이제 최종 기일이에요? 아니면 재판하고 2주 후에 이제 선고하고 그럼 그것들도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꼭 알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베트남어로 돼 있어가지고 내용은 전혀 모르겠고요. 신부라는 여성은 시체처럼 누워만 있고 문신 때문에 좀 걸렀으면 좋겠다. 한국 가면 괜찮아진다. 한국 가면 문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엄마와 아기의 그림 뭔가 쎄합니다. 이런 약들을 이 여성분이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흰약 아니에요. 유산약이에요. 불법이에요. 아기를 지웠다면 왜 지웠을까요? 고의로 낙태를 했다면 왜 낙태를 했을까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베트남에 있었던 동안 만들어졌던 아기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미심쩍은 부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부보이 정PD입니다. 제가 2주에 걸쳐가지고 이 포항남편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를 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조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포항남편님에게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받았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했던 그 카톡 내용, 그리고 뭔가 의문점이 가는 것들, 상황들, 정황들에 대한 것들을 많은 자료들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금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의심이 간다, 의구심이 생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요,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성분의 정보 역시 포항 남편에게 넘어갔었고요. 이 남성분의 정보 역시 이 여성에게 넘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남성이 나이가 많다, 언어 장애가 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뭐 이런 정보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여자에게 들어갔어요. 이 여자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 남성도 이 여성분이 선택한 것,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다. 부모님의 나이도 있고 본인의 나이도 있기 때문에 빠른 임신과 출산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여성분에게도 이해를 구했고 그 부분은 서로 인지가 되어 있던 상태라는 것, 그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2022년 8월 신부와 맞선을 봅니다. 2023년 2월 22일 약 1년 전이죠.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26일에 신부가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4일 신부가 가출을 합니다. 자,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40일 만에, 단 40일 만에 여성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점이죠. 전통 혼례를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전통 혼례를 꼭 하게 돼 있어요. 한국처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예식장처럼 꾸미는 거죠. 호치민이나 뭐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이다, 그러면 예식장을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본인의 집을 꾸민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조상에게 예를 갖추고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결혼식이 있겠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남편의 집에 와서 이루어지는 전통 혼례가
절차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여성분의 부모님은 그곳에서 축의금을 받아서 모두 가집니다. 그리고 남성분의 가족도 고향에서 받은 축의금을 모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의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요 돈이 굉장히 살림의 보탬이 된다는 것, 그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는 시골에 가면 친척들이 같이 다 모여 산다고 했잖아요. 고향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친척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른들한테도 굉장한 질타를 받게 돼요. 그게 무서워서라도 결혼식을 꼭 합니다. 저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저희 없이라도 고향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한다는 거는 질타받는 걸 떠나서라도 문제가 큽니다. 항상 이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생각했던 이 신부가 아버지의 형편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결혼식 축의금을 포기를 하고 결혼식을 안 한다. 이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것을 친척 친지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축의금 이득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이 얻을 것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호치민에서만 결혼식을 했다. 근데 호치민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신부의 가족도 신부의 친척도 신부의 친구 역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던가 혹은 신부의 인성이 터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여자의 문신이 13가지나 됩니다. 문신이 지탄받을 일은 아니지만 일단 문신을 했다면 걸렀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남편이 문신 때문에 좀 걸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업체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한국 가면 괜찮아진다. 한국 가면 문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진다고요? 어디서 나온 솔루션인가?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솔루션이죠? 그리고 제가 이 여성의 문신을 보다가 중요한 포인트를 봤어요. 문신의 그림이 뭐 다 있어요. 꽃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제가 가장 의문점이 들었던 거는 이 오른쪽 어깨에 있는 엄마와 아기의 그림, 뭔가 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향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전통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거나. 그래서 제가 가입해 있는 톡방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문신이 나쁜 건 아니다. 대화를 해보고 지내보면 문신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마음과 성격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국제 결혼을 3일, 5일 뭐 이 정도에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애 결혼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의문점, 끊임없는 금전 요구. 여성분이 생활비, 학원비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계속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면서 병원비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과도한 금전 요구 이런 것들은 초반에 걸러내세요. 그냥 남자를 ATM으로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여성을 만났고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 상황에서도 결혼식이 강행이 됐습니다. 혼인신고도 했고요. 그렇게 2023년 5월 이 여성은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업체 이야기대로 이 여성은 달라졌을까? 너무 당연하게도 이 여성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방에 누워만 있고 배가 아프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유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그 미심쩍은 부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산 관련해서는 약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요.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남편이 끊임없이 병원에 가자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병원에 가자고 얘기하지만 여성분은 쉬면 나아진다. 괜찮아질 거다. 자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약이 있으니 그 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약이 어떤 약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면 이런 약들을 이 여성분이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동그란 약이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는 피임약이죠. 피임약. 그리고 이 수많은 약들, 이런 약들을 가지고 와서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나는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온 약들은 괜찮은 약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심지어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와서 한국 약을 처방을 해줬던 것들도 줬대요. 근데 그 약은 먹지 않고 본인이 가져온 약들만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인들한테 이 약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해당 약들 중에는 임신을 중도에 멈추게 하는 강제 유산약이죠. 이 강제 유산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보따리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불법적인 물건들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제주도에서 걸린 베트남 여성이 있는데 담배, 베트남 유산약 이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흰약 아니에요. 유산약이에요. 불법이에요. 임신 중절약입니다. 근데 이 약을 들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베트남 커뮤니티 안에서 이 약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약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겠죠. 제가 아는 이 약의 부작용은요, 내장이 내려앉는 것처럼 엄청난 복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지러워서 걸어다니는
다니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강제로 유산을 시키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을 복용해서 유산을 자주 하게 되면 다시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의문이 드는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산을 하는 약을 먹었어도 문제고요. 자연 유산을 했어도 문제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아기를 가졌을 때 이 여성은 남편이나 시어머니,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을까요? 대체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기를 지웠다면 왜 지웠을까요? 고의로 낙태를 했다면 왜 낙태를 했을까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의문점이 드는 거는 유산을 한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가 너무 애매해요. 자, 제가 타임라인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5월 26일 입국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6월 중순쯤에는 유산을 했겠죠. 그래서 5월 26일 입국 후에 6월 중순까지 가는 그동안 한 3주에서 4주 정도예요. 3주에서 4주 정도인데 유산한 사이즈, 그렇게 보기엔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의문점이 드는 사이즈고요. 그렇다면 이 남편이 두 번째 찾아갔던 2022년 10월에 임신을 했다? 그렇다면 8개월이에요. 이미 배가 남산만에 져 있어야 된단 말이지. 결국은 유산을 했다는 거는 5월 26일 이후에 임신을 해서 유산을 했다는 건데 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이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도망가기 전날 유산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여성분이 시어머니에게 보내준 카톡을 봐도 일주일 전에 유산을 했다라고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이 잡아도 6월 20일 정도에 유산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4주도 안 돼요. 유산을 할 수 있지만 사이즈에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는 그 사이에 베트남에 있었던 동안 만들어졌던 아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여성은 급하게 약을 먹고 아기를 지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편의 산부인과를 가자고 하는 그 이야기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쉬면 된다는 말로 피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문점 하나 더. 남편의 성도착증. 남편이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부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죠. 어쨌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남편이 두 번이나 베트남을 가서 이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 그 잠자리를 가지면서 충분히 이 남편의 성향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SNS에 올렸다는 그 성관계 관련 캡처본을 제가 다 봤어요. 뭐 성관계를 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 좀 약간 야한 그림들, 베트남어로 돼 있어가지고 내용은 전혀 모르겠고요. 이 남편분도 베트남어를 몰라요. 이 내용들이 좀 재밌어서 캡처를 해가지고 왔을 수는 있겠죠. 이 남편이 작성한 글은 아니라는 점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이 남편이 여성과의 성관계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던 글이 있습니다. 이 여성과 첫날 밤인 2022년 8월 14일과 2차 방문인 2022년 10월 8일 두 번째 밤 등 한 3번 관계를 시도했지만 신부라는 여성은 시체처럼 누워만 있고 나 혼자 마치 시체와 관계를 하는 것 같아 너무나 무섭고 힘들어서 할 수가 없었으며 여성이 그렇게 포기하는 날을 기대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 이 여자가 도망가기 전에 남편에게 보낸 다정했던 이 문자, 이 남편에게서 도망치기 1시간 전에 이런 다정한 문자를 보냅니다. 행복한 신혼부부가 되고 싶다. 오늘 밤 당신과 야스를 하겠다. 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매몰차게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도망갈 거면 그냥 도망을 가지, 이런 문자를 보낸 저희,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진 않았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야스를 미끼로 이렇게 던진 다음 치밀하게 도망을 쳐버리죠. 또 하나, 지난번 영상에서도 의문점을 남겼던 이 틱톡 사진, 이 여성이 SNS에 올린 다른 연인과의 사진, 특히 여기에 사진에 찍힌 이 장소는요, 지난 2023년 5월 18일, 그러니까 한국 들어오기 일주일 전이에요. 마지막 여행을 동생과 떠난다, 이 얘기를 하고 찾아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장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 연인과 동생과 찍었던 장소가 똑같아. 입고 있던 옷, 헤어스타일, 이 여성이 머리에 연상이 돼 있는 범위, 구두, 액세서리 모두 일치합니다. 그 일치하는 의상을 입고 동생과 사진을 찍고 연인과 사진을 찍은 거죠. 안에 연인이 남자가 아니라 남장 여자라는, 남장을 한 여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연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의심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연인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 할지라도 해명을 해야 됩니다. 연인이 있었다는 것, 혹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이반이라는 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내분이 해명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라는 게 나왔어요. 해명이라는 걸 했어요. 뭐 지인이라는 사람이 올린 거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여자다, 서로 매우 가깝다, 그리고 이 사진은 너와 결혼했을 때 찍은 게 아니다, 2021년 찍은 사진이다, 2021년에 찍은 사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실제로 이 포항 남편 재판 지금 3번째인가 출석 기일을 미루고 있어요. 재판이 지속되면 정당한 사유 때문에 기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해피엔딩이냐? 이 여자는 쫓겨났냐? 아니죠. 절대 안 그러죠. 이 인간들을 도와주는 인간들이 또 있다니까. 질게 뻔한 재판인데 막 고소를 합니다. 이 상도덕이 어긋나잖아. 일말의 미안한 감정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도 아닌 거야.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피고인은 국내 입국 및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 이 베트남 문신녀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투부부 정필입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까지만 포항 남편분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다가 이불킥을 했어요.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하나 빠졌어. 제가 지난주에 의혹편 정리를 했잖아요. 그 의혹 정리를 하다가 유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유산이 의심이 간다. 근데 이불킥을 왜 했냐면 이 고소장을 살펴보다가 뭔가 이건 뭐지? 왜 이게 없지? 하는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카톡 대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캡처한 것들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아내는 당신이 그녀를 잘 대해주지 않아서 도망쳤고 임신한 아내는 유산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했기 때문에 모든 증거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장실에서 피를 유산한 아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화장실에서 피를 유산한 아내가 당연히 도망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 사기 안 했어요. 남자 너무 괴롭혀서 밥 안 주고 폰 뺐고 밖에 못 나가게 그래서 그날 남편 말 잘 들은 척하고 밖에 같이 다니다가 도망갔어요. 아니면 같이 살고 언제 죽일지 몰라요. 임신했다고 해도 그날 밤 강제로 2번 해서 아침에 유산했습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이런 문자, 이런 메시지 안에는 아내의 유산 사실이 끝없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편이 성도착증이 있어서 이 여자를 끝없이 괴롭히고 끝없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혈해서 유산까지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계속 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고소장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어요. 근데 와 빠져있네. 고소장 안에는 그 어떤 유산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고요. 유산을 했다는 그 한마디도 없어요. 남편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진짜 하혈하고 유산까지 했다면 그것만큼 좋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좋은 정황적 증거가 어디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은 그 정황적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문신녀가 아니라 포항 남편의 책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증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소장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대체 왜 이렇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유산의 증거, 유산 사실을 고소장에 싹 뺐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의문을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베트남 문신녀와 그 변호인, 이걸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문신녀가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증거, 이 정황들을 고소장에서 뺄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기려면. 근데도 빼버렸다. 그럼 우린 추측을 할 수 있죠. 이 증거는 남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지만 여자에게 더 불리해서 뺐을 거다. 불리하다면 왜 불리할까? 그건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확인해서 남편한테 알려준대요.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자궁 경관이 벌어졌던 흔적이 있다. 아니면 절개했던 흉터가 있다는 써줄 수 있죠. 낳은 적이 있다 없다 이거를 탁탁 해서 남편한테 줘요? 예. 와 대박이다. 베트남에서 한 거. 그게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이야? 예. 그리고 집에서 네.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럼 2번째 관계로 유산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6개월 전 임신이거나 40일 전 임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이 유산 흔적이 맞느냐. 네, 안녕하세요. 투부부 정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부인과 의사 언니라는 채널 거기에서 인터뷰를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내용이고 제가 이제 포항 남편 사건이랑 관련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왔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딱 하나밖에 없겠죠. 포항 남편의 그 도망간 베트남 문신녀, 그 문신녀의 유산 의혹, 제가 유산 의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뇌피셜과 정황적 증거들로 이야기를 꾸려 나갔는데요. 그 정황적 증거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좀 듣고 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파악하시려면 지난번에 제가 올린 그 영상을 보시는 게 좋지만 일단 서머리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그래서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2022년 8월 신부와 맞선을 봅니다. 2023년 2월 22일 약 1년 전이죠.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26일에 신부가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4일 신부가 가출을 합니다. 자,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40일 만에, 단 40일 만에 여성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포항 남편이란 의뢰인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남편이 이제 강압적인 성행위를 해서 여자가 유산을 했다라고 증거로 이제 이 아내가, 저도 그게 유산흔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시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아프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유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의문점이 드는 거는 유산을 한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가 너무 애매해요. 자, 제가 타임라인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5월 26일 입국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6월 중순쯤에는 유산을 했겠죠. 그래서 5월 26일 입국 후에 6월 중순까지 가는 그동안 한 3주에서 4주 정도예요. 3주에서 4주 정도인데 유산한 사이즈, 그렇게 보기엔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의문점이 드는 사이즈고요. 그렇다면 이 남편이 두 번째 찾아갔던 2022년 10월에 임신을 했다? 그렇다면 8개월이에요. 이미 배가 남산만에 져 있어야 된단 말이지. 시기. 예,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저 사이즈로 나오려면 적어도 8주 이상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포항 남편이 성관계를 한 게 네. 그 집에서 한 거, 그 이전에는 베트남에서 한 거. 그게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이야? 예. 그리고 집에서 네.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럼 두 번째 관계로 유산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5월, 7월, 그럼 한 달. 예, 그 40일 안에 만들어진 아기가.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6개월 전 임신이거나 40일 전 임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이 유산 흔적이 맞느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아니에요. 두 가지가 절대 아니에요. 두 6개월 가지다. 전이면 정말 커야 되고. 6개월이면 출산을 하셔야지 네. 되고요. 아기가 나와야 되고요. 네. 40일이면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을 좀 하고 아기 집 뭐 이렇게 좀 보려고 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임신이 막 확인이 되는 단계인데 이때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진 않아요. 한 몇 개월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말하긴 그런데 주수로 따졌을 때 이 정도면 한 8, 9주? 못해도 그 정도 생각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런 어떤 형태는 별로 없어요. 초코파이 같은 정도의 크기의 덩어리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럴 수 없어요. 40일 전 임신 말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의심했던 거는 베트남에 있는 동안 이 여자가 임신을 했거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약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강제 유산약이 있어요. 베트남에 그거 파는 거 아시죠? 그걸 먹고 자기가 이렇게 아기를 하고 내려놨는데 이게 자기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편한테 보내고 막 다 보낸 거예요. 여기 카톡 대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내는 당신이 그녀를 잘 대해주지 않아서 도망쳤고 임신한 아내는 유산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했기 때문에 모든 증거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장실에서 피를 유산한 아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화장실에서 피를 유산한 아내가 당연히 도망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 사기 안 했어요. 남자 너무 괴롭혀서 밥 안 주고 폰 뺏고 밖에 못 나가게, 그래서 그날 남편 말 잘 들은 척하고 밖에 같이 다니다가 도망갔어요. 아니면 같이 살고 언제 죽일지 몰라요. 임신했다고 해도 그날 밤 강제로 2번 해서 아침에 유산했습니다. 증거 다 있음. 이런 문자, 이런 메시지 안에는 아내의 유산 사실이 끝없이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를 고소했는데 네.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 유산을 했다. 내가 네. 유산을 했다. 네. 너 때문에 내가 유산을 했다. 네.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고소장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어요. 근데 와, 빠져있네. 고소장 안에는 그 어떤 유산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고요. 유산을 했다는 그 한마디도 없어요. 남편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진짜 하혈하고 유산까지 했다면 그것만큼 좋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좋은 정황적 증거가 어디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은 그 정황적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문신녀가 아니라 포항 남편의 책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증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소장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딱 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의사한테 바로. 물어봤겠죠. 네. 이래가지고 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유산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 때문이다라는 걸 특정 지을 수는 없죠. 그쵸. 네, 큰 폭력을 가하지 않은 이상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와, 충격적이네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 베트남 문신녀 이 여성분의 유산 주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 포항 남편과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8개월 혹은 6개월 전이라고 해도 이 임신은 불가능하다, 이 사이즈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3주 4주 이 사이에 나온 유산 증거 흔으로 보기에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냥 결국은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베트남에서 임신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 그거 이외에는 이 모든 정황적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 내용들을 좀 다뤄 봤는데요. 저희 투부부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변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에게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들고 가서 제가 물어볼 것들을 직접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 아내가 의심이 돼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